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시의 활공장. 2003년 청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워낙 넉살이 좋아서 입학한 지 2, 3개월 뒤에 많은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그중 이선웅이라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당시 적은 나이임에도 차가 있어서 인기가 좋았던 선배였죠. 전 이 형이랑 의 형제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형이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주시에 야경이 죽이는 데 있다. 한번 갈래? 당시 청주시에는 활공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주 시민들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장소였더군요. 활공장이라는 게 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어서 활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외지에 위치해 있겠지요. 선웅이 형 말로는 그 산이 청주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가면 청주시가 한눈에 다 보여서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이튿날쯤 선웅이 형과 저 그리고 여자 선배 2명과 함께 활공장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하고 어두워서 차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 운전자인 선웅이 형을 제외한 저희 3사람은 술이 적당히 취해서 활공장을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완전 비포장도로였지요. 정말 완전한 산길입니다. 아무튼 그 도로를 따라 산을 향해 1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이제는 주위에 어둠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을 건 자동차 라이트밖에 없었지만 뭐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나 있었으니까요. 15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전방 10m 앞에서 선천적으로 키가 크지 않은 난쟁이가 보였습니다. 한 손은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오밤 중에 보통 사람이어도 태워줄까 말까 한 산길에서 괜히 난쟁이가 저희 차를 타려고 하니 조금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활공장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도중 한 선배가 야경은 맥주를 먹으면서 봐야 제맛이라며 다시 돌아가서 맥주를 사 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좁은 산길에서 억지로 유턴을 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 그 난쟁이가 다시 보이더군요. 다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 손은 허리춤에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활공장 쪽으로 갈 때는 몰랐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서 오다 보니까 난쟁이의 허리춤에 얹은 손에서 뭔가가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그게 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가 그 난쟁이를 지나갔고 그 난쟁이가 허리에 얹은 손에서 빛이 나던 것은 다름 아닌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한답시고 괜히 차에 태워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질렀고 그날의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 더 윗선배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가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청주 활공장이 야경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워낙에 인적이 없고 음침한 곳이라서 청주 조폭들이 야경 보러 놀러온 커플들을 납치해서 남자의 차를 깼고 여자는 강간을 몇 번 당한 곳이라더군요. 뿐만 아니라 난징이나 여자 등을 이용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노려 금품과 차량 탈취가 빈번한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래요. 두 번째 이야기. 뒷좌석의 그녀. 군 제대 후 있었던 일입니다. 차에 워낙 관심이 많아 운전도 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차를 뽑았습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카니발이란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아버지께 조르고 졸라 구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에 살지만 완전 깡촌 중에 깡촌 전북 진안 출신이죠. 할머니 집에 가려면 진안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을 간 뒤 마을 입구에서 다리를 건너 1시간가량 또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일은 명절 외에 심부름 위주로 갔습니다. 할머니께 무언가를 가져다 주거나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아올 때 말이죠. 그늘도 어머니께서 쌀 좀 가져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 연락을 받았지만 제대 후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저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밤 11시경 전주에서 진안으로 출발합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 날이어서 자고 내일 갈까 하다가 어머니께 잔소리 들을 생각을 하니어서 빨리 출발해야겠다 싶었죠. 그때 중마고 친구 한 명과 함께 갔었죠. 저는 술이 몸에 받지 않아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만 친구는 만취 상태를 향해 달리다가 심심하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자주 오고 가던 그 시골길이 오늘따라 적막하고 고요합니다. 불빛 하나 없습니다. 그저 제 차 소리와 살짝 켜놓은 라디오 소리만 들립니다. 새로 구운 mp3 CD를 끼워넣고 최신곡을 듣습니다. 그래도 온몸을 싸고 도는 차가운 기운은 비가 많이 와서였을까요? 친구를 깨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골아 떨어진 지 오래여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질주 아닌 질주를 시작합니다. 앞에 커브길이 보입니다. 속력을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음을 느낍니다. 고노를 돌 때 즈음 옆을 지나가는 상여 행렬. 시발 이 시간에 재수없게 무슨 상여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비 오는 날 그것도 12시가 넘은 시각. 이 미친 새끼들은 대체 왜 새벽에 상여를 메고 가는 거야? 고인께는 미안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시간은 불과 2, 3초였겠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마 어린애가 죽었거나 낮에 발인을 못할 만큼 좀 쪽팔린 죽음. 아니면 자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보면 안 되는데 룩미러를 보게 됩니다. 어린 여자애 하나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다리 꼬고 팔짱 끼며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할머니 집에 올 때까지 괜히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폭행 수준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발 왜 때리고 지랄이야. 술에 걸쭉하게 취해 있던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저에게 맞고 있었죠. 친구가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더니 캑캑거리면서 창문에 머리를 막 찢습니다. 이 미친 새끼. 얘까지 왜 그래?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찌으며 캑캑거리더니 몸을 앞으로 팍 숙이며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친구였고 약간의 심기마저 있는 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지몽도 잘 꾸었고 또 가위도 잘 눌리는 아이였습니다. 술에 만취했던 친구는 정신이 좀 또렷해진 얼굴로 야 뒤에 태운 여자애 어디 갔어? 이 시발 개 같은 년 어디 갔냐니까. 시발 무슨 소리야. 상여 행렬 지나가는 건 봤는데 여자애가 이 밤중에 왜 뒤에 타 있어? 둘 다 말없이 마을 입구까지 갑니다. 둘 다 벙쪄서 일단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차를 대놓고 차근차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어떤 여자애가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항동마을이요. 그래서 뒤에 태워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뒤에서 자기 목을 막 조르고 뒤를 물어 뜯더랍니다. 그 순간 제가 때려서 일어난 거고요. 둘 다 재수없는 일을 겪었다며 시발시발하며 할머니 집에 도착해 썰을 실어놓고 할머니 집에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점을 먹으며 할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윗마을에 혹시 사람 하나 죽었어? 3일 전에 현정이 자살했잖아. 시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쥐뼛쥐뼛 섰습니다. 그 여자애. 뒤에서 다리 꼬고 팔짱 끼며 나를 초점 없는 얼굴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찌려봤던 그 여자애. 맞아. 현정이다. 그 애가 왜 자살을 해? 뭔 일인데? 진호 있잖아. 그 나쁜 놈의 새끼가 현정이를 건드려서 현정이 학교도 못 나가고 집에 있다가 윗마을 가는 길 느티나무에서 목 매달았어. 윗마을엔 200년도 넘어 보이는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워낙 커서 그 동네 주변의 무당은 죄다 이곳으로 모여들지요. 자살도 많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을 나오면서 상복 입은 현정이네를 지나갑니다. 좋지 못한 상이라 그런지 손님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정아 잘 가라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잘 살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 몸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 후로 술자리에서 내 친구와 저는 이 일을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처음 겪은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문입니다.
참 현정이를 건드린 그 진호란 놈을 3년 뒤 전북대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꽤 큰 포장마차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저 시발놈 하며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숨이 탁하고 막혔습니다. 그놈의 귀가 4분의 1쯤 뜯겨 있는 게 얼핏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진짜입니다. 시발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귀를 물어뜯어서 깼다던 내 친구의 말. 아, 시발 미쳐버리겠다. 그 순간 애인과 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놈에게 당하면서 어떻게든 반항하려고 귀를 물어뜯고 그놈의 목을 졸라도 보고 그랬겠죠.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을 하니 아주 소름이 돋네요. 지금은 용담댐으로 수몰이 되어 그 시골집은 가진 못합니다. 그 옆 도로를 지날 때면 지금도 음악궤도 놓고 달립니다. 그때 그 현정이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현정이네 아버지는 불알 친구입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은 현정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네요. 뇌졸중으로 아마 먼저 보낸 딸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다 그렇게 된 듯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충원. 제가 중1 때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일이 환상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1 때 일본 어부에 들었었는데 어느 봄날 일본 어부 전체가 토요일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수업을 전부 빠진다는 특례에 좋아하며 버스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각자 가져온 마른 수건으로 비석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업 빼먹는다고 좋아했더니 생각보다 꽤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봄날 화창한 햇빛도 거침없이 내리쬐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지기 시작하자 저는 잠시 묘비 단락 옆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니 좋던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땀이 삐질 났던 참이라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맞은편 묘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던 묘비에 무언가가 앉아있는데 뭐랄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군요. 제가 상상해낸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것이 사람 형상을 하고 묘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묘비에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휙 돌아보다니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는가 싶더니 휙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앉아있던 묘비 위에도 말이죠. 순간 든 기분은 묘하게도 무섭다나 신기하다가 아닌 뭐랄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묘비를 따뜻하게 내리쬐어주는 햇빛을 보고 있자니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듯한 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을 겪고 저는 아무 탈 없이 현충원 묘비에 묻힌 이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하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다들 거짓말이라면서 믿질 않더군요. 뭐 솔직히 저도 제가 정말 이것을 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충일 날이면 묘비를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 닦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묘비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부디 그분들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잠들어 계시기를 빕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빨간 하이힐. 어느 시골에 있는 대학에서 미팅에 참가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미팅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늦은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슬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같은 방향에 살고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온 친구에게 태워다 달라고 했다고 한다. 시골이니만큼 가로등도 없고 대학에서 집까지는 산 하나를 넘어가야만 하는 데다 가랑비까지 내렸다고 한다. 앞은 영 보이지 않는 데다 앞에 친구를 꽉 잡지 않으면 흔들려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2차선로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오토바이가 멈췄다.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고 한다. 이런 때에 사람이 돌아다닌다니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친구를 붙잡은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내려다보니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었다. 여자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니 부주의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곧 차단기가 올라갔다고 한다. 그 순간 앞에 친구가 오토바이의 속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친 듯 달리기 시작했다. 위험하잖아.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는 듣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 어느 집의 옆까지 와서 그제야 오토바이를 멈췄다. 왜 갑자기 그렇게 달리는 거야? 위험하잖아. 라고 한마디 날렸다고 한다. 너 선로에서 여자 못 봤던 거야? 봤어. 이런 시간에 여자가 위험할 것 같던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사이드 미러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 그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 하반신밖에 없었다고. 그러고는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굳어 있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자각몽.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불에 오줌 싸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 다음 날 또 이불에 오줌 싸고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소변기 앞으로 가서 바지를 내라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젖어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엄마한테 혼나고 며칠 후에도 똑같은 꿈을 꾸고 나서 이불에 오줌 절이고 또 혼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하다 보니 만약 화장실 가는 꿈을 꾸면 꼭 깨자 그건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어느 순간 꿈을 꾸는 중에도 이건 꿈이잖아 생각은 하면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가는 꿈을 꾸면 확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였죠. 꿈에서 화장실만 가면 이불에 오줌을 지리니까요. 그 후로는 이불에 오줌 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꿈을 꾸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아, 이건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꿈에서 제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면 몸이 몽롱해진다. 라고 해야 하나? 몸이 몽롱함을 느껴버리더군요. 그 느낌이 싫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해야 할까? 몸이 붕 뜬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말로 설명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꿈이면 그냥 꿈에서 깨어나 버립니다. 이것도 자각몽에 속하는 건가요? 제 경험담이었습니다.